내용을 보면은 각 신문이 일면을 거의 일면 톱으로 썼는데 이 신문을 보면 신문 제목을 보면 그 신문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국정원 검찰 힘 빼고 경찰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선도 비슷합니다. 검찰 국정원 힘 빼고 여기는 공룡 경찰 만든다. 공룡 경찰. 네. 중앙도 비슷합니다. 검찰 국정원 힘 빼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경찰 막강해진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스탠스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느끼실 텐데요.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은 빅3 대폭 개혁이라는 데 좀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역시 검찰 국정원 힘 빼기는 같은데 검찰 국정원 힘 빼기 칼 뽑은 문정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콕 집어서 아까도 뭐 보셨겠지만 검찰 1차 수사권 경찰로 대폭 넘긴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 다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국정원과 검찰의 힘은 좀 빼고 경찰한테 힘을 좀 실어준 겁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에서는 일단은 기소권이 검찰만 있었는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데를 새로 만들어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권도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것도 경찰에 나눠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대공 분야에 있어서 수사를 했었는데 이 분야를 떼어줘서 이름도 좀 바뀌죠. 이름이 어떤 걸로 바뀌냐면 대외안보 정보원으로 바뀝니다. 대외안보 정보원이요? 그렇죠. 대안원? 뭐 어떻게 될지 약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공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겨주는 게 핵심이고요. 한 가지 더는 이게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이제 힘이 세졌잖아요. 네. 수사권을 이제 가져왔고요. 1차 수사권이긴 하지만 수사권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안보수사처라고 해서 국정원이 했던 대공수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이라는 거를 하나 더 강화를 했고 근데 이 경찰 안에서도 권력이 커지긴 했지만 다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경찰 안에서도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핵심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균형과 견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 조국 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아주 그 모든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쫙 걸쳐서 이제 네. 박미호 차장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궁금한 것이 아까 저희가 조국 수석 얘기를 드리면서 왜 어제 조국 수석이 나서서 그 발표를 하필이면 왜 어제 했을까 여기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가 또 박종철 열사의 그 31주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점상으로 보면 그냥 모든 정부 정책이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점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박종철 열사에 있어서의 뭐 주도 시기가 31주기가 됐고요. 네. 이거와 맞물려서 이제 민정수석이 이 권력기관을 관할하는 수석이기 때문에 발표자로 나섰고 개인적으로는 이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 선배. 해광고등학교, 네, 부산 해광고등학교 1년 선배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어제 또 그 브리핑을 할 때 영화 1987 등등도 여러 번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보면은 경찰, 그러니까 치안본부도 그렇게 그렇죠. 정말 아주 이렇게 정당하게 수사를 그럼요. 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로 네. 그 견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그럼요. 메시지도 담겨 있었는데 어제 얘기를 보면은 어쨌든 박 차장 설명을 들어도 그렇고요.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간첩 잡는 그런 수사하는 것도 경찰에 줘요. 그럼요. 검찰 거리도 줘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일간지 신문이 이제 제목, 헤드라인이 전부 경찰이 힘이 세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987 영화를 어제 조국 수석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사실 경찰이 저지른 범행이거든요.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감금했다가 고문하다가 치사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다음에 은폐 조작에도 사실은 경찰이 굉장히 개입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박종철 열사 사건 당일날 31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해서 조국 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경찰의 힘이 더 커진 건데 저는
경찰의 힘을 키우고 검찰의 힘을 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보다는 그래도 검찰이 지휘권을 갖는 게 맞는 것인지는 여기 법조인들이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찰을 더 힘을 강화시키는 게 맞느냐, 검찰을 더 힘을 강화시키는 게 맞느냐의 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 신문에서도 사설에도 썼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권력기관이 청와대와 얼마나 독립적이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찰이 되는 게 중요하지 누가 더 힘이 더 세는 걸 자랑하는 건 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경찰이 힘이 센데 경찰이 또 청와대 권력의 눈치를 보면 그 경찰도 사실은 충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검찰은 지금까지 기소권과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도 청와대 하명 수사를 많이 받았던 것이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의 재편과 감시와 견제 균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권력기관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권력기관 개편안이 왜 나왔을까는 왜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 아니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전 정부에 대한 경험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인 거는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수석도 그렇고 다 민주화 과정에서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에서 뭐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판사 임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적인 것도 있고 노무현 정부 때 경험들이 일단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굉장히 하고자 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에 검사와의 대화 때 뭐 그러네요. 막까지 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네, 나왔는데 강병실 장관도 있었고요. 그때.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에 어느 정도 개혁을 하자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고 뭐 박근혜 정부 들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의 책도 그렇게 써요. 다시 도루묵이 됐다. 옛날로 돌아갔다. 검찰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이번에는 제도와 이런 뭐 구조적으로 한번 확실하게 하면 역주행이 되지 않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지방 분권 경찰에서 자치 경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원래 하고자 했던 지방 분권 개헌을 못해서 못했지만 지금 개헌 국면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 있어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 자치 경찰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전 정권에 대한 경험, 개인에 대한 경험이 이번에 개혁안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정부가 분석을 할수 왜 있습니다. 이런 개혁안을 가져왔느냐를 이제 박 차장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렇군 저렇군 간에 지금 보면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이 하나 뽑혔더라고요. 이철성 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물인데 현 정부 들어서 뭐 코드 맞추냐 이렇게 비아냥도 들었지만 결국 승자는 이철성이다. 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이철성 청장을 앞세운 기사가 또 좀 눈에 그렇죠. 띄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보면 경찰에 대한 조직과 권한의 힘이 세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논란을 잠깐 비껴가서 어저께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한 가지만 또 소개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발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국회 시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개혁의 핵심은 결국 입법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긴 또 개헌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헌과 개혁에 대한 입법 그리고 지방선거가 삼박자로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개혁이 불가하고 영화 1987에서 보는 것처럼 시민들이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혁 의지가 드높다라면 이를 반대하게 되는 야당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 이 모든 일들이 시기적으로 만약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상당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작 필요한 거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한 국회 시간이 온다라면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보다는 국회 시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철성 청장 대체 언제 경질되는 거냐. 처음에 정권 초기에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처세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그래서 관성한 자세를 보이고 몸을 숙이고 이런 자세 끝에 결국은 이제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권력에 이제 약간 굽히는 자세를 보여서 얻은 권력이라면 그 권력이 과연 깨끗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좀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 이제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워낙 주제가 큰 주제라서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은 사실은 연방제 국가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연방제 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밑으로 두면 시도지사의 권한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대공수사, 정말 간첩단이나 이런 것은 네.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중요한데 미국 CIA가 우리나라 경찰하고 정보 교류 하겠어요? 자, 남경필 지사 오늘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조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조되겠다는데 근데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네요. 김규식 교수님. 또 정치면에 또 새로운 화제거리를 제공해 줬는데요. 네. 양경필 경기지사가 고민 끝에 드디어 이제 한국당에 복당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내가 동탁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조조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조조라고 하면 일단 간사한 영웅이라고 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네. 그 조조의 길을 택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러니까 다른 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조조가 되는 이유를 동탁을 잡기 위해서라면 내가 조조라는 욕을 먹어도 감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동탁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이야기하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이에 질세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 금년도 또 경기도지사를 놓고 또 세게 붙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또 삼국지의 이야기를 또 빗대어서 동탁을 제거한 건 사실은 조조가 아니라 여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조조가 동탁을 반대하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세게 싸워서 동탁을 궁지에 몰아넣긴 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동탁을 죽인 건 여포의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포의 역할이 오히려 남경필 지사가 맞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는 동탁을 잡은 조조가 아니라 실제 동탁을 죽인 여포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포는 힘만 믿고 여기저기 진영을 떠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 지사는 조조가 아니라 여포가 아니냐 이렇게 또 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보면은 네. 남경필 지사 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보좌진들께서 도대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복당하는 명분이 있으면 뭘 할까 하다가 드디어 찾아낸 게 조조죠. 네. 조조를 찾아내고서 이제 페이스북에 딱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재명 시장도 갑자기 여포를 들고 나오는데 이 정치인의 관심은 목표죠. 관심도 되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건데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각각이 아직 각 당의 후보가 된 게 아니고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이 경기지사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시장, 자유한국당에서는 남경필 지사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서로 싸운 것 같지만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근데 뭐 사실 조조랑 여포가 우리가 뭐 그 관우, 장비 네.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어떤 좀 그 더 선한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심 모으는 데는 더 선한가요? 그건 잘 뭐 모르겠어요. 유비 뭐 네. 뭐 그거야 뭐 또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요. 홍준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인데 홍 대표 남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 당이 새해부터는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차 타고 내려오면서 양경필 경기지사하고 처음으로 4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탈당했다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오노? 그러니까 주말경에 갑니다. 꼭 받아주실 거죠? 네, 오라고 했습니다. 새해 처음 통화했다면서 내가 오라 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남지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근데 아까 삼국지 얘기했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세자가 아닌가요? 네. 아니 지금 한국당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한국당 얘기할 때 김용남 의원께서 가장 세게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제가 뭐 사정을 좀 아니까.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에 절대 복당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말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이제 네. 뭐 복당을 받아주는 거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같은 당에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니 후보군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홍준표 대표께서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부산시장 후보, 경남도지사 후보를 영입해서 전략공천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겠다라고 아무도 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사람 이름을 거명을 했는데 그 네 사람이 사실상은 다 불출마 선언을 바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없다기보다는 후보가 나설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뭐 갑자기 말이 또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유를 아실 텐데 정치인들이 마음을 변심하고 이러는 거는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인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냈는데 이겨야 돼요. 네.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남경필 지사가 무소속이나 바른정당 후보로 나가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내면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질 걸 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경필 지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기서 포인트는 복당을 받아준다는 거지 후보로 내세운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면서 만약에 남경필 지사가 지게 되면 보수 쪽의 후보는 한 명이 되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카드 써야 되는 거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밖에 있다 보면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면 지금도 1대1로 해도 잘 안 되는데 당연히 표가 갈라지니까는 승산이 없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데 당연히 복당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정치부 데스크다운 잘 설명해서 2월 4일 날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합니다만 이제 국민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경기도지사 후보 안 내나요? 내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1대1 구도는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했을 때 그 얻게 되는 이미지는 개혁 보수라고는 하지만 그 개혁 보수라는 보수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봤을 때는 범보수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봤을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신당에서 후보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거기 있을 때 표를 얻는 거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예, 제가 한 말씀만 네.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후보를 내야겠죠. 그렇죠? 네네. 뭐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 민주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후보를 내갖고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겠죠. 근데 과연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후보가 과연 누구냐? 이거를 어떻게 가려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위 뭐 전략공천 얘기는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고 근데 전략공천을 그럼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도 없어요. 전략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방선거 이제 전략이.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아까 박 차장님 말씀하신 그 계산 속일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낮은 지지율에 이렇게 바깥에 바른정당이 있느니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계산이 저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신당을 만들어서 2월 4일 날 통합신당이 후보로 그대로 잔류하게 되면 만약에 바른정당이 있으면 통합신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통합신당의 후보로 남경필 지사가 있으면 오히려 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자유한국당을 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사전회의 때 김병균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만 네. 조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조조가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조조가 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조는 동탁을 토벌하러 가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오히려 연합군의 이세를 가지고 천자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오히려 승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탁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조조가 된다는 남경필 지사는 한국당에 가서 경기도지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을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홍준표 체제를 밀어낼 수 있는 대안 체제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승상에 대한 조조를 그린 게 아닌가. 근데 뭐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너무 나간 너무 것 같고요. 나갔나요? 일단은 복당이 그래서 아마 우선이고 복당했을 것 같아요. 복당이 우선이고 복당 다음에 이제 후보가 되는 게 두 번째 차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그것도 같아요. 안 되면 당대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정치권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결국은 진실, 현실은 하나만 될 겁니다. 그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고요.